어둠이 짙게 깔린 동물보호센터 앞 골목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아침 7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새로 들어옵니다. 하루 75마리입니다. 2025년 2월 5일부터 3월 5일까지 단 한 달 사이에 전국 공공보호소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무려 2269마리였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시멘트 바닥 위에서 이 작은 생명들은 주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주인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현재 1,500만 명의 반려인이 있습니다. 세 집 중 한 집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조용하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번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팩플레이션입니다. 반려동물을 뜻하는 반려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입니다. 쉽게 말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용이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올라서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진 현실을 가리킵니다. 2026년 1월 세계 최대 사료 업체 퓨리나는 사료 가격을 최대 27% 인상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같은 시기 시장 점유율 1위인 로얄캐님도 조용히 가격을 올렸습니다. 사료값이 오르고 동물병원 진료비도 껑충 뛰었습니다. 2025년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반려가구가 치료비로 쓴 돈은 최근 2년 평균 127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숫자는 2년 전과 비교해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 무거운 비용의 청구서 앞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보호소에 맡기고 돌아서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냉혹한 돈의 흐름을 세 갈래로 추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펫플레이션이 어떻게 시작됐고 왜 이렇게 빠르게 번졌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화려해 보이는 펫코노미 6조 원 산업의 이면에 어떤 균열이 숨어 있는가입니다. 세 번째는 이 시장이 앞으로 어디로 흘러가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입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진실이 보입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던 2020년 사람들은 집안에 갇혔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려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펫 산업은 황금기를 맞았습니다. 사료업체들은 공장을 증설하고 동물병원은 전국 방방곡곡에 새 간판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황금기는 무서운 부채를 안고 있었습니다. 원자재 값이 오르고 물류비가 치솟았습니다. 세계 곡물 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사료의 주원료인 고기와 옥수수 가격도 연쇄적으로 올랐습니다. 국내 반려가구의 월 평균 양육비는 2023년 15만 4천 원에서 2025년 19만 4천 원으로 2년 만에 26% 뛰었습니다. 여기에 동물병원 진료비는 포함조차 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진료비를 더하면 실질 부담은 매달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가볍게 넘깁니다. 특히 동물병원비는 오랫동안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왔습니다. 진료비가 병원마다 들쭉날쭉하고 기준이 없어 같은 처치를 받아도 어디서는 5만 원이고 어디서는 30만 원입니다. 암 수술이라도 받게 되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 항목을 25년부터 10개에서 20개로 늘렸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펫보험 가입률을 보면 이 현실이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2025년 KB경영연구소는 가입률이 12.8%라고 발표했지만 한국보험연구원은 같은 해 1.7%라는 전혀 다른 숫자를 내놨습니다. 어느 쪽이 맞든 분명한 사실은 반려가구 대다수가 보험 없이 엄청난 치료비를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못 고쳐준다는 죄책감과 갑자기 날아오는 청구서의 충격이 반려인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압박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한 가지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보호소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신의 반려동물을 직접 데리고 오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통적으로 수치심과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이 흐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처음부터 버리려 한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경기 침체로 수입이 끊겼고 월세와 밥값을 내기도 빠듯한 상황에서 사료값까지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현상이 더욱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노스캐롤라이나주 동물보호국은 반려동물 포기 건수가 전년 대비 43%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물에게까지 그 여파를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2019년 유기동물 발생 건수는 역대 최고인 13만 5,791마리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잠시 줄어들다가 최근 다시 증가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유기동물 수가 줄어드는 동안 이 동물들을 관리하는 데 드는 세금은 오히려 매년 25%씩 늘었다는 점입니다. 2025년 기준 유기동물 관리에 투입되는 예산은 464억 원에 달합니다. 결국 누군가 반려동물을 포기하면 그 비용은 사회 전체가 나눠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반려동물을 버리는 이유도 다양해졌습니다. 짖는다는 이유로 버리고, 털 알레르기가 생겼다는 이유로 버리고, 이사를 가서 키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버립니다. 하지만 그 이유들의 바닥을 파고들면 결국 경제적 부담이라는 공통 불이에 닿습니다. 페코노미 6조 원이라는 화려한 숫자 뒤에는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시장이 커지는 것과 그 시장이 건강한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페코노미라는 시장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면 화려합니다. 반려동물 전용 카페가 생기고 반려견 동반 호텔이 문을 열고 유기농 사료에 반려동물 건강검진 패키지까지 팔립니다. 2025년 국내 펫 연관 시장 규모는 6조 원을 돌파했고 2028년에는 4조 1,2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불균형한 구조가 드러납니다. 시장의 성장은 상위 20%의 고소득 반려가구가 이끌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사료 한 달치에 15만 원을 쓰고 미용비로 5만 원을 내고 반려동물 생일 케이크를 사주는 그 20%가 시장 성장률 수치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나머지 80%의 일반 반려가구는 치솟는 비용 앞에서 지출을 줄이거나 아예 반려동물을 포기하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 업계도 이 양극화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수도권 대형 동물병원과 이름 있는 전문병원은 호황이지만 지방의 소규모 동물병원은 환자 수가 줄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반려동물 관련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와 방송에서 반려동물 산업이 황금알을 낳는다는 이야기가 넘쳐나면서 묻지마 창업이 이어졌고 그 결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반려동물 카페와 펫샵이 오히려 공급 과잉 상태에 놓였습니다. 사료 시장의 이익은 대부분 로열 캐닌과 퓨리나 같은 외국계 대형업체가 가져가고 국내 중소업체는 경쟁에서 밀리는 구조도 문제입니다. 페코노미라는 단어는 화려하지만 그 안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주체와 비용을 감당하는 주체는 다릅니다. 이 모든 흐름이 앞으로 어디로 향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구 구조를 보면 단서가 보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반려동물을 자녀 대신 키우는 사람이 늘고 있고 이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경기 침체와 실질 임금 정치가 이어지면서 중산층 반려가구의 부담은 계속 커질 것입니다. 이 두 흐름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팩 시장은 완전히 둘로 쪼개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초프리미엄 시장과 가격에 민감한 대중 시장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동물병원 표준 수가제 논의가 시작됐고 팟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수가를 규제하는 것은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현까지 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평생 드는 비용을 냉정하게 계산하는 습격이 필요합니다. 충동적인 입양이 결국 동물에게도 인간에게도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감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명백히 경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의미에서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페플레이션이라는 파도가 몰아치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물어야 할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반려동물을 소비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